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9월부터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되 기존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급 적용을 요구해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보편과 선별 지급이 팽팽하다는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38%는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도 33%로 나타났습니다. 미 백악관이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백신 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더 맞아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백악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4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은 오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오늘 9월부터는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쇄돼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0에서 64세 인구와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7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395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78.8%인 311만여 명이 지난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군 의료기관에서 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접종 대상은 35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순조로워 집단 면역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올해 추석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방역 점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선 다가온 여름 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은 소급 보상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까지인 만큼 소급 적용할 경우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손실보상법은 9월에 시행하고 그 이전에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 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는 소급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피해 지원 방식까지 포함해 부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38%가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3%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지급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당정 갈등도 앞으로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여당이 올여름 지급 추진을 공식화한 5차 재난지원금.
국간직위인 기획재정부의 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면서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 후반기인 만큼 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숙성된 대안으로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대통령께서는 당과 모든 걸 긴밀히 협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예한 당정 간 갈등만큼이나 국민의 생각도 팽팽히 갈렸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3.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아예 지급에 반대하는 답변은 25.3%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전 국민 지급에 찬성 의견을 내 보편 지급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주장이 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절반 가까이 전 국민 지급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가 원격 수업을 반복하면서 학부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수십 명 밀집한 교실에 아이를 보내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골의 한 작은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정규 수업을 마치고 시작된 돌봄 교실에서 그림 그리기가 한창입니다. 한 반에 수십 명 빼곡히 모여있는 도시학교와는 다른 모습. 모두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왜 여긴 없어요? 쉬는 시간에는 직접 가꾼 텃밭으로 나가 채소도 가꿉니다. 이거는 파고요. 여기는 가지. 이거는 여기 전교생 42명, 강원도 고성 도학초등학교. 코로나 발생 초기 한 차례만 원격 수업을 진행했을 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인근 승마장으로 가 말을 타기도 하고 바다로 나가 서핑 수업도 받습니다.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체험학습이 일상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 전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학교에서는 이런 체험 같은 걸 많이 안 했거든요. 해도 생존 수영 이런 것만 했어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체험 같은 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승마 재밌어요, 승마. 강원도 춘천과 강릉, 원주, 고성, 홍천 등 5개 지역 작은 학교 학생 수를 조사하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18개 학교는 학생 수가 5명 이상 늘었고 7개 학교는 1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도심 거주 학생이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제를 시행한 덕분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버스도 운영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커서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시골 학교에서 커서 그 에너지로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에 직면했던 시골 작은 학교. 코로나19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소비 부진이 서서히 완화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제한적이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회복세는 당분간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여건은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이어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 임직원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70여 명 전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수백만 원을 투자해 계좌를 만들면 6개월 후 원금의 3배를 돌려주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약속한 투자금과 수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6만 9천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조 8,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약 100일 뒤인 오는 9월 말경부터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거래소의 셀프코인 판매도 금지될 방침이어서 이들 코인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요동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깨진 하트 이모지를 올려 부정적 기류를 촉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의 이런 제멋대로 행보는 워낙 반복돼서 이젠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며 당국의 사전 고지가 실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고를 마친 거래소 투자자의 자금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만 사실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내 거래소의 이른바 거래소 발행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먹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걸 먹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래소 코인은 7개쯤. 당국은 거래소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사 코인들도 해당 거래소의 상장과 거래를 사실상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의 직간접적인 발행 코인 투자자들은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으면 디지털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약 100일 뒤 이른바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위주로 배달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급성장하자 업계 1위를 달리던 배달의 민족까지 가세해 자칫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린 몰라도 너무 몰랐어. 다들 돌았다는 것을. 다들 돌았어. 100% 한집 배달. 최근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의 원조임을 내세우며 만든 광고입니다. 여러 매장에서 음식을 받아 묶음 배달을 하는 경쟁업체를 돌았다는 표현으로 꼬집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지만 한 번에 하나의 음식만 배달하도록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나갔고 배달 속도도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단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잔체 배달이나 단건 배달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졌습니다. 빠른 배달을 원하는 고객과 업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번 배민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배달 기사를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가령 한 번에 3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묶음 배송의 경우 라이더 1명이 처리했지만 단건 배달은 3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건을 한 건 배달하는 것보다 한 건을 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떨어지죠. 단건 배달로 해서 배달료가 적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더들은 여전히
한 건 한 건을 또 빨리빨리 배달하는 속도 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앱 업체들은 단건 배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너도나도 중개료 인하나 배달비 지원 등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 간의 경쟁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거대한 싸움이 끝나면 배달비 상승 등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의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히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백신 접종 추세로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자 백악관이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동원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정점대의 5분의 1 수준인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인다며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현지 시각 6일 기준 성인 한 차례 접종률은 63.4%, 완전한 접종은 52.5%인 1억 3천여 명. CNN은 하루 57만여 명이 맞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37만 명가량만 접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이 더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백악관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Including new commitments from child care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free, drop-in child care to allow parents to get vaccinated. Extended hours at local pharmacies for vaccinations, including many pharmacies that will be open 24 hours every Friday, starting next week.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대통령 부인과 감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성 경고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집중치료실을 찾는 청소년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접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포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오는 1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at figure, around 40% more transmissible, it is indeed, that's the latest advice I have. That means that it is more difficult, obviously, to manage this virus with the new Delta variant.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 때문에 이달 21일 방역 관련 제한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까지 마칠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ultimately, it does make the calculation more difficult for the 21st of June, but it doesn't change our strategy, which is we all need to go and get vaccinated. 행콕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조치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도 오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하지만 이날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까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학교 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여름부터 우선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연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디지털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가토 관방장관 책임 아래 범정부 대책팀이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해외 방문 시 지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을 방문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무관객 등을 조건으로 개최하자는 국민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로 지난 5월에 비해 1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관객으로 치르자는 의견이 26%, 관객 수를 제한해 개최하자는 의견이 24%를 기록해 개최하자는 의견이 절반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개최하자는 의견도 44%에 달해 한 달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법정 통화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의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는 건데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역사상 가장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In the short term,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to thousands outside the formal economy.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하면서 보내오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송금액이 60억 달러에 이릅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부켈레 대통령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인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이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산책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책냥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밖을 나가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의 눈을 피해 몰래 탈출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집을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탈출하려는 고양이의 행동 교정부터 올바른 고양이 산책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외출을 즐긴다는 고양이. 문이 열리면 꽃송이의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 탈출은 기본. 어서 오세요. 아찔한 높이의 지붕을 넘나들기까지. 송이야 제발. 하지만 외출을 못하면 온종일 문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는데요. 못 말리는 고양이의 외출 문제.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근데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거죠?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첫째 통이에요. 우리 첫째 통이 빼고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가야. 우리 막내예요. 아이고 숨어버리네. 찹쌀이. 찹쌀이? 네. 우리 꽃송이 공주님. 오늘의 주인공 꽃송이. 낯선 제작진을 보고 높은 곳으로 숨어버렸네요. 공주님 괜찮아. 무서워. 이 시간이면 지금 바람 쐬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송이. 바람을 쐬러 나가요? 네. 얘가 세상 맛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 매일 하루에도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수시로 외출을 한다는 녀석. 오늘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피디님이 너무 낯설어서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쫄보예요. 그냥 쫄보. 겁먹어서. 보호자의 손길도 뿌리친 채 재빠르게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죠. 꽃송이와 친해지기를 시도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꽃송이. 안 나오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눈치를 보던 꽃송이도 살금살금 내려오더니 역시나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송이 나오면 안 돼. 보호자가 잠시 아래층으로 향한 사이 기어이 현관문을 빠져나오는 꽃송이. 아유, 자유로운 영혼이 따로 없네요. 창가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더니 한가로운 오후를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옥상으로 그대로 직행하는데요. 이미 옥상은 꽃송이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 제 집 마냥 옥상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그 시각 아래층에 있던 보호자 녀석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는데요. 가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꽃송이의 외출. 이 난간 위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슬아슬해서 쳐다도 못 보겠는데 이런 데를 내려가는 거예요. 제발. 송이야 제발. 오세요. 제발. 송이야. 보호자의 간곡한 만류에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꽃송이. 송이야. 송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시로 복도에 나가 이렇게 창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 혹시 다치거나 얘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점이랑 계속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상이 좀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꽃송이를 어르고 달래 강제로 귀가시키는 보호자. 외출 금지량이 떨어진 꽃송이. 이대로 포기하는 걸까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지 문 앞에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또 나가려고? 외출을 못하게 하면 온종일 집안에서 운다는 꽃송이. 심지어
캣 휠을 타면서도 울면서 시위를 한답니다. 송이만의 일상이 됐고 송이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첫째랑 막내도 계속 호기심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꽃송이를 따라 다른 고양이들도 외출을 시작한 건데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일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수시로 외출을 시도하며 보호자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는 꽃송이. 과연 녀석의 외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꽃송이와의 만남에 앞서 주변 환경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심용주 전문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심영주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가 본 이 집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여기는 사람 집이 아니고 고양이 집이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집안 곳곳 빈틈없이 고양이 용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고양이들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느껴집니다. 정석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커? 아저씨 냄새 나지? 응? 아저씨 무슨 냄새 나? 전문가를 본 꽃송이의 반응은? 앞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향해 있고 나 무서워.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 네, 굉장히 무서워요. 네, 순둥이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높지만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시죠? 이런 행동. 제 기억에는 늦가을이나 초겨울? 작년? 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옥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가장 큰 문제 행동은 바로 꽃송이의 외출. 수시로 집 밖을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외출을 못하게 하면 집안에서 쉬지 않고 우는 행동을 반복해 왔는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양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조금 힘드시고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솔루션을 하기 위해선 꽃송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침대 밑으로 다시 몸을 숨기는 꽃송이. 이렇게 낯을 심하게 가리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 고양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 성격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낯가리는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 투수 바로 통인데요. 오늘 솔루션에 일일 도우미가 되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이 확보된 통제된 방법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어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목줄. 근데 그 두 가지 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어색하고 싫어하고 네, 힘들어해요. 그런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신 클리커를 이용해서 캐리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클리커란 딸깍 소리를 내는 반려동물 훈련 도구인데요. 원활한 산책을 위해서는 클리커를 이용해 고양이가 스스로 이동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먹이. 이 안에 들어갈 때에도 먹이를 주는구나. 네. 좋네. 최고.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출을 하는 꽃송이를 위해 올바른 하네스 산책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축지기 형태는 위험해요. 고양이용은 보통 이게 완벽하게 딱 체결이 돼서 도저히 뺄 수가 없어야 돼요. 항상 끈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돼요. 네. 손에 넣고 한 번, 두 번. 아, 이렇게 네네. 손에다가 한 다음에 여기를 잡는 거구나. 네. 여전히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꽃송이를 대신해 통이와 함께 이동장 산책에 나서보는데요. 과연 첫 이동장 산책을 한 통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이동장 안에서 산책을 즐긴 통이. 바람 한번 냄새 맡아봐요. 더 나오네.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입구를 살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산책 시 고양이가 걷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안전이 중요한 경우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 후 꽃송이가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떼쓰듯이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행동이었는데요. 들어와서 좀 있으면 잘 떠나가고 싶어요. 그건 무시해야 된다. 그때 무시하라고. 네. 꽃송이가 울 때마다 스킨십을 하며 자주 달래줬던 보호자. 과연 꽃송이의 문제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선생님이 잘못된 시그널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엄마 나 저거 사줘. 누워서 발버둥 치고 울면 결국은 엄마 아빠는 나한테 다 해줘. 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집 안에서 그다음에 얘네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외출하는 고양이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고양이의 우는 행동은 철저히 무시. 또 클리커를 이용해 이동장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네스와 목줄을 이용해 산책의 안전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솔루션 이후 클리커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보호자. 처음엔 별다른 반응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꽃송이. 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서서히 클리커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 같죠? 틈틈이 노력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호자의 눈을 피해 수시로 외출을 일삼던 꽃송이. 앞으로는 안전하고 또 즐겁게 산책하길 바랄게. 매일 아침 나를 대신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해주는 것은 물론 아이까지 돌봐주는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상상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미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보급됐던 로봇들이 가정으로 들어온 건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일상으로 들어온 첨단 기술, 가정용 로봇을 만나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하면 그 AI 스피커나 로봇 스피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익숙하지만 이런 가정용 로봇들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용 로봇이 처음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2010년대 초반인데요. 네. 이 미국 MIT에서 개발한 최초의 소셜 로봇 지보를 시작으로 해서 장난감 로봇 안키나 아니면 가정용 로봇 쿠리까지 이 출시 후 시장에 엇갈린 반응 속에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술이나 시장이 모두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제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나 봤던 똑똑한 로봇보다는 이 AI 스피커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처럼 자기 역할이 좀 확실한 제품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로봇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최신 가정용 로봇들은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나요? 지난 CES 2021에서 삼성과 LG가 발표한 가정용 로봇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글쎄요, 네. 아직 이 상용화된 제품이 아닌 개발 중인 제품이긴 하지만 미래 생활을 조금 엿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눈길을 좀 끌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과 실제로 쓰이는 로봇은 좀 다릅니다. 이 로봇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 두 다리, 두 팔이 달려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 로봇은 뭐 바퀴 등이 달려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암 로봇처럼 팔이 달려서 어떤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반면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성공한 제품을 발전시킨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AI 스피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AI 스피커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로봇들이 지금 곧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좀 뭐든지 해주는 로봇 집사를 꿈꿨다면요. 네. 이 최신 가정용 로봇은 반려동물이나 친구에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셜 로봇, 반려 로봇, 돌봄 로봇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말벗이 되어주고요. 디지털 기기 작동이 서툴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요즘 지하철 통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효도부리가 있습니다. 네.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또 간단한 체조나 퀴즈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효도리랑 있으면은 조금 더 덜 외롭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귀엽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용 로봇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요. 1인 가구를 위한 가정용 로봇들은 없을까요? 아, 있죠. 네. 돌봄 로봇보다는 친구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가정용 로봇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예전 가정용 로봇에 비교하자면 어리숙함을 지향하는 로봇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국 사람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좀 더 귀엽고 친근한 로봇으로 변한 건데요. 특히 요즘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보코 엠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 스피커인데요. 네. 여기에 감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 목이 움직이거나 머리에 달린 뿔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대화형 로봇인 롬이나 말 대신 노래로 대답하는 찰리, 또 말은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이나 간단한 대화만 가능한 니코보 같은 가정용 로봇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탑재된 어떤 대화형 로봇을 상상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 대신 노래로 답하거나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이라면 그 기존 AI 스피커보다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그 요즘 트렌드이긴 한데요. 네. 어떤 인식의 전환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될 텐데 아직 그러기엔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좀 더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로봇은 이미 요양원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로봇 강아지 제니나 물개형 로봇 8호를 입양한 곳에서는 실제로 이 입주자들이 우울증, 무관심, 불안 등을 좀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마스켓이라는 고양이를 닮은 로봇도 출시가 됐습니다. 진짜 고양이처럼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예.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주인의 움직임에 반응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고요. 네.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도 로봇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을 이용할 때 꼭 그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인데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이 노인 돌봄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오히려 커지고 인간적 친밀감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로봇이 노인이나 아니면 이웃을 돌볼 때 이 사람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로봇이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로봇이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걸 또 받아들일 준비도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삼성이나 LG에서 선보인 고급형 가정용 로봇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아직 조금 먼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다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로봇팔을 사용해서 다양한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은 아마 우리가 바라던 진짜 가정용 로봇일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연구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10여 년 안에 가정에 도입될 수 있게 만든 게 목표이긴 한데 솔직히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먼저 보실 영상 같은 경우는 미국 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정용 도우미 로봇입니다. 스스로 식기를 잡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나아질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헬로 로봇에서 만든 스트레치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보이지만 로봇팔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기, 빨래 같은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더울 때 냉장고에서 뭐 음료수를 꺼내서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것처럼 생겼죠.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좀 더 개발이 진전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투박한 모습을 가지고 많이 있네요. 투박하죠. 네. 자, 지금까지 가정용 로봇 중에서도 돌봄 로봇이나 반려 로봇 그리고 도우미 로봇 등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이색적인 로봇은 없을까요?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가정용 로봇은 로봇 청소기죠. 예. 이젠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밖에 코딩 교육을 위한 로봇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어린이용 로봇 등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색적인 로봇이라면 가정용 로봇 팔인 헥스봇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산업용 로봇을 가정용으로 축소시킨 건데요. 로봇팔에 어떤 모듈을 장착하는가에 따라 뭐 그림을 그리거나 레이저 각인을 하거나 3D 프린팅을 하거나 하는 일이 이제 가능합니다. 또 아직 개발 중이지만 TV를 함께 봐준 로봇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같이 TV를 보면서 이제 잡담까지 나눌 수 있는 AI 스피커 형태의 로봇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가정용 로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에 4시간 이상 걸리던 PCR 검사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 연구팀은 나노 금속기판에 빛을 쪼여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대형 장비 없이도 5분 안에 검체를 증폭하고 10분 안에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기존 PCR 검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며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이 클수록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은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공공 크기가 클수록 사고력과 주의력,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공공 크기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뇌 영역을 조절하는 특정 뇌 부위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과일이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이리스 코안대 연구팀은 7,600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2번 이상 과일을 먹는 사람은 하루 0.5번 이하로 과일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36%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과일이 포도당의 혈관 유입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며 생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인슐린이 적게 분비돼도 혈당이 잘 떨어져 당뇨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6월 수상자에 롯데케미탈 권우성 팀장과 포스콤 나창식 책임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롯데케미칼 권우성 팀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에 필요한 모든 촉매를 자체 개발해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포스콤 나창식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배터리셀 1개로 작동하는 초경량 휴대용 X선 장치를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RNA하고 보호막을 만드는 물질이 혼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때 혼합을 획기적으로 잘 시킬 수 있는 툴이 우리 미세유체 반응기거든요. 0.1초 내에 완벽한 혼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미세유청학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유용하기도 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분리 비용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분자 물질을 섞으면 순식간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원하는 화합물을 얻으려면 필요한 반응만 일어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미세 유체공학 기술로 신물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미세 유체공학자 김동표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